그 사람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정화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있어요. 제게 분명 죄가 있어요. 그걸 말할 용기가 40년이나 없었어요. 40년. 석진은 그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 40년 동안 짊어진 죄.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포항 왜일까? 바다가 가까워서일까요? 이 동네는 늘 바람이 불었습니다. 묵직하고 짠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집을 감싸고 지나가던 어느 가을 오후였어요. 오석진은 오랜만에 서랍 깊숙한 곳에서 필름 카메라를 꺼내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렌즈를 닦고 그 무게를 손바닥으로 느끼는 동안 석진은 문득 지난 시간들을 떠올렸어요. 20대 시절 이 카메라 하나만 들고 전국을 돌아다니던 기억, 30 중반 결혼과 이혼을 겪으며 모든 걸 정리했던 기억, 그리고 50 중반을 넘어서야 겨우 찾아온 두 번째 인연, 윤정화. 그녀와의 재혼 생활은 차분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조용했는지도 몰라요. 크게 다투는 일도 없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집안일을 손수 챙기는 사람이었죠. 오래된 집을 살뜰히 돌보고 마당 구석구석을 손질하고 창틀에 먼지가 쌓이는 걸 절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만 예외였습니다. 지하실. 이 집 부엌 옆에는 낡은 나무 문이 하나 있었어요. 항상 잠겨 있었죠. 석진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문을 보고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긴 뭐가 있어요? 정화는 그때 잠깐 멈칫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요. 먼지도 많고 습해서요. 굳이 들어가실 일 없으실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눈빛이 달랐어요. 잠깐,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정화의 눈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두려움? 아니면 경계? 석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번 정리하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석진이 웃으며 말했을 때 정화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요. 짧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화는 재빨리 표정을 바꾸며 덧붙였습니다. 아, 미안해요. 그냥 거기 정말 위험해요. 계단도 낡았고 혹시 다치실까 봐요. 제발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그 단어가 석진의 귓가에 이상하게 남았어요. 정화는 평소 부탁할 때도 제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석진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지하실 문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석진과 정화는 여전히 조용히 살았어요. 은퇴 후 다시 연 작은 사진관은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석진은 그 정막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번화한 곳도 아니었어요. 골목 끝자락 낡은 간판 하나 달랑 걸려있는 2층짜리 건물. 1층은 사진관, 2층은 살림집. 정화는 늘 집을 지켰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석진은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정화가 지하실 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시선을 피한다는 것을, 가끔 밤에 잠꼬대로 누군가의 이름을 중얼거린다는 것을. 현우야 미안해. 처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석진은 잠에서 깼어요. 정화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희미하게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석진은 정화를 깨우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현호. 그 이름을 석진은 알고 있었어요. 정화의 첫 남편이었습니다. 이혼했다고 들었던 사람. 결혼 전 정화가 단 한 번 언급했던 이름이었죠. 석진 씨, 저 한 번 결혼한 적 있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 사람하고는 잘 안 됐어요. 그냥 그렇게 알아주세요. 더 이상 묻지 않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과거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요즘 들어 석진은 자꾸 궁금해졌어요. 왜 정화는 그 이름을 꿈에서까지 부를까? 왜 지하실은 그토록 굳게 잠겨 있어야 할까? 이날도 평범했습니다. 정화는 마당에 널린 수건을 걷고 있었어요. 석진은 사진관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집 벽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어요. 조용한 바람이었습니다. 석진은 문득 돌아보았어요. 중문 너머로 지하실 문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죠. 문고리에는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었어요. 석진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가 있지. 정화 씨도 나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 안에서 아팠던 순간들이 있을 거야. 하지만 저 안에는 뭐가 있는 걸까? 정화는 왜 그렇게까지 막는 걸까? 설마 그 사람이.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그 생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가슴 한쪽에 자꾸 걸리는 작은 가시처럼 그 의문은 석진의 마음속에 은근히 박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수건을 다 걷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석진은 그런 정화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어깨는 작았습니다. 조금 굽어 있기도 했죠. 그날 밤 석진은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화는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석진은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그 닫혀있던 문이 열릴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문 너머에 있던 것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 거라는 걸 석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늘이 잿빛으로 무겁게 가라앉더니 이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가을비였습니다. 차갑고 끈적한 빗줄기가 사진관 유리창을 두드렸죠. 석진은 오후 내내 손님 한 명 없이 혼자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비 오는 날은 유난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석진은 자꾸 지하실 문을 떠올렸어요. 자물쇠가 채워진 그 문, 정화의 떨리는 목소리,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그 이름, 현호. 석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한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자꾸 무거웠습니다. 석진은 일찍 문을 닫기로 했어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석진은 우산을 펼치고 사진관 문을 잠갔어요. 빗물이 우산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에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집까지는 걸어서 3분 거리였죠. 골목을 돌아 대문을 열고 마당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현관에서 우산을 털었어요. 물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석진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정화 씨? 대답이 없었습니다. 석진은 거실을 둘러보았어요.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부엌에도 사람 기척이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하나 놓여 있더군요. 마트 다녀올게요. 저녁 늦을 수도 있어요. 정화의 글씨였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을 보러 나간 모양이었죠. 혼자 있는 집은 더 고요했습니다. 빗소리만 창문을 따라 흘러내렸어요. 석진은 주방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석진은 잠시 멈춰서서 집안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였어요. 철컥. 중문 쪽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진의 심장이 뛰었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하실 문이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어요. 항상 잠겨 있던 그 문이 자물쇠도 풀린 채로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차갑고 축축한 냉기가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석진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정화는 절대로 이 문을 열어두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나갈 때도 항상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열려 있다니. 석진은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어둠이 보였어요. 낡은 나무 계단이 보였습니다. 계단은 어둠 속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석진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화 씨가 알면 싫어하겠지. 그러나 손은 이미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금지할수록 더 궁금해지는 법입니다. 석진은 사흘 전부터, 아니 석 달 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던 그 의문을 떠올렸어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정화는 왜 이렇게까지 막는 걸까? 혹시 정말로. 석진은 길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문을 더 열기로, 안으로 들어가기로. 잠깐만 보고 오자. 석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삐걱 문이 낡은 소리를 냈어요. 계단이 어둠 속에서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석진은 핸드폰을 꺼내 플래시를 켰어요. 하얀 빛이 계단을 비췄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어요.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습니다. 석진은 난간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갔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아래로 내려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나무와 축축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죠. 8번째 계단을 내려갔을 때 석진의 발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하실이었어요.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플래시 빛이 벽을 비췄어요. 낡은 선반들이 보였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오래된 책, 녹슨 공구함.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잡동사니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먼지가 너무 많았어요. 거미줄도 쳐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아무도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한쪽 벽면만은 달랐어요. 선반 하나가 유독 깨끗했습니다. 먼지가 덜 쌓여 있었어요. 석진은 천천히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빨라졌어요. 플래시를 그 선반에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빛을 반사했습니다. 석진은 숨을 멈췄어요. 작은 금속 상자였습니다. 사각형 모양의 은은하게 빛나는 금속 상자. 먼지로 덮여 있었지만 다른 물건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손바닥 위에서 묵직하게 가라앉는 무게. 석진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석진의 손이 멈췄어요. 상자 표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거든요. 최연호. 석진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손끝에 소름이 돋았어요. 최연호. 그 이름을 석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정화의 첫 남편이었어요. 이혼했다고 들었던 오래전 이야기 속의 사람. 정화가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그 이름.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여기에 있는 거지? 석진은 금속 상자를 다시 바라보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것은 유골함이었어요. 석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화는 이걸 여기에 숨겨둔 거야? 이혼한 사람이라고 했잖아. 헤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런데 왜 유골이 여기에 있어? 설마 정화 씨가. 석진은 유골함을 든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죠.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세게 내리기 시작한 모양이었어요. 석진은 천천히 유골함을 다시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석진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플래시 빛만이 유골함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화 씨, 당신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죠? 석진은 지하실에서 올라왔습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오르는 동안 다리가 떨렸어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유골함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최연호. 이혼한 남편이라고 했어요. 헤어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유골이 지하실에 있는 거죠? 왜 그렇게 깊이 숨겨둔 거죠? 석진은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설마 정화 씨가. 그 생각을 끝까지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나 머릿속은 이미 온갖 가능성들로 가득 찼습니다. 석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가 돌아온 거예요. 석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어요. 왔어요. 비가 너무 와서. 정화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따뜻한 목소리. 그러나 석진에게는 그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석진은 소파에 앉은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화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석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멈춰 섰어요. 석진 씨, 무슨 일 있어요? 석진의 얼굴이 굳어 있었거든요.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어디 아파요? 얼굴이 안 좋은데. 정화가 손을 뻗으려는 순간 석진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 목소리가 낮았어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지하실 다녀왔어요.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정화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석진은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정화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석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눈빛에는 놀라움, 두려움, 그리고 어떤 체념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맞나요? 정화가 물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어요. 확인이었습니다. 석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유골함이 있었어요. 석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최연호. 그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정화는 천천히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것처럼 주저앉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어요. 석진은 기다렸습니다. 정화가 뭐라도 말해주기를, 설명해주기를, 부정해주기를 바랐어요. 그러나 정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정화 씨. 석진이 다시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왜 그런 게 거기 있어요?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헤어진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화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너무나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석진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말했어야 했는데. 석진은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정화에게 다가갔습니다. 말했어야 했다니요. 뭘 말했어야 했다는 거예요? 정화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어요. 두려웠던 거죠. 정화가 자신이 믿고 함께 살기로 한 이 사람이
혹시 무서운 비밀을 안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화는 식탁을 바라보았어요. 석진을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식탁 모서리를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어요. 현우 씨는 죽었어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알아요. 그래서 유골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지하실에 있어요? 왜 숨긴 거예요? 석진이 다그쳤습니다. 정화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말할 수 없어요. 왜요? 그냥 말할 수 없어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석진은 답답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화 씨,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끼리 숨기는 게 어디 있어요? 뭐가 그렇게 말 못할 일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러나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석진을 바라볼 뿐이었죠. 죄가 있어요. 정화가 속삭였습니다. 제게 죄가 있어요. 석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죄? 무슨 죄? 설마 정말로. 석진은 뒤로 물러섰어요.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일까? 석진이 알고 있던 정화는 누구였을까? 따뜻하고 조용하고 살뜰한 사람. 그게 정화였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은 정화 씨 설마. 석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 했을 때 정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죽인 건 아니에요. 정화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죄는 있어요. 저한테 분명 죄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석진은 한참 동안 정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진은 알 수 없었어요. 정화가 하는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정말로 죽이지 않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석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정화의 말이 맴돌았어요. 죄가 있다. 죽인 건 아니다. 그러나 죄는 있다. 석진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새벽이 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생각했어요. 이 여자는 대체 어떤 과거를 안고 있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믿어도 되는 걸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진은 말수가 줄었어요. 평소에도 말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인사만 했고 식사 중에도 고개만 끄덕였어요. 정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어요. 사진관에서도 석진은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증명사진을 찍으러 온 손님이 있었어요. 젊은 남자였는데 석진은 3번이나 초점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볼 정도였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석진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사진을 찍었어요. 손님이 나간 뒤 석진은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정화의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죄가 있다. 죽인 건 아니다. 그러나 죄는 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석진은 며칠 동안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어요.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집에서도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정화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어요.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달랐어요. 석진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마치 깨질 것처럼 조심스러웠습니다. 석진은 그런 정화를 보며 답답했어요. 차라리 화를 내거나 울거나 소리를 지르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뭐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정화는 그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석진은 사진관을 일찍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선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석진은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에서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정아와 누군가 대화하고 있었어요. 엄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석진은 멈칫했습니다. 엄마, 정아의 딸이 온 모양이었어요. 한나. 석진은 한나를 딱 한 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이었죠.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였어요. 석진은 조용히 복도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직 아무 말도 안 했어. 정화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엄마,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한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였어요. 석진 씨한테 말해야죠. 이렇게 숨기면 더 이상해져요. 석진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 사람은 석진이 집에 온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나야. 정화의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엄마는 무서워. 말하면 석진 씨가 날 떠날 것 같아. 그래도 말해야죠. 들켰잖아요. 들켰다. 그 단어에 석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엄마가 지하실 문을 열어둔 것도 이상하고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한나가 물었습니다. 나도 몰라. 그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그냥. 정화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석진은 가만히 서서 숨을 죽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 들켰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 엄마. 한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이제 말해야 해요. 더 숨길 수 없어요. 석진 아저씨도 알 권리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알잖아요. 아빠. 석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나가 말하는 아빠는 최현우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한나도 알고 있다는 건가요? 현우의 죽음을, 그 비밀을. 석진은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둘이 짠 건가? 혹시 현우 씨의 죽음에 이 아이도 관련이 있는 건가? 석진은 손으로 벽을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제발. 한나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이제 말해요. 아빠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 말해요. 그랬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석진은 그 단어들을 되새겼어요. 무슨 의미일까?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정화가 흐느끼듯 말했습니다. 말하면 석진 씨가 날 어떻게 볼까? 무서워, 한나야. 엄마 무서워. 엄마. 한나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안 그러면 더 큰 오해가 생길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맥이었어요. 석진은 그 침묵 속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그리고 석진은 확신했습니다. 그들이 감추는 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고,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고. 그리고 그 비밀 속에는 정화뿐만 아니라 한나도 연루되어 있다고. 석진은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으로 나가 신발을 다시 신었어요. 그리고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어요. 석진은 골목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석진의 마음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정화 씨였나? 당신들은 대체 무슨 일을 한 거죠? 석진은 1시간쯤 밖을 걸어 다녔습니다. 골목을 돌고 바닷가로 내려갔다가 다시 동네를 한 바퀴 돌았어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더 복잡해지기만 했어요. 정화와 한나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들켰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빠 일은 우리 잘못이 아니다. 석진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반복되는 파도처럼 석진의 머릿속에도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어요. 혹시 정화 씨가 현우 씨를 죽인 건가? 그리고 한나가 그걸 도운 건가? 석진은 떠올렸어요. 정화가 잠꼬대로 중얼거리던 그 밤들을, 떨리던 목소리를, 식은땀을 흘리던 모습을. 한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그래서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를 확인하려고. 한나는 석진을 바라보았어요. 석진 아저씨를 의심한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가 혼자 그 무게를 짊어지는 게 걱정됐어요. 석진은 소파에 깊이 앉았습니다. 등을 기댔어요.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정화는 40년 동안 이 비밀을 혼자 안고 살았습니다. 첫 남편의 죽음, 그 유골, 집안의 핍박, 그리고 자신을 탓하는 마음까지. 석진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정화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인 얼굴로 석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 씨가 무너진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그 집안 때문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현우 씨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석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킨 거잖아요. 유고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딸을 위해서라도 간직하려고. 그게 어떻게 죄예요? 정화는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 같았어요. 어깨를 떨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전 더 강했어야 했어요. 더 빨리 그 집에서 나왔어야 했어요. 그랬으면 현우 씨가. 정화 씨. 석진이 끊었습니다. 석진은 일어나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딸을 지켰고 남편을 지켰고 그 무거운 시간을 견뎌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석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석진의 손을 보았어요.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석진 씨,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석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함께 짊어질게요. 당신의 과거도 현우 씨의 유골도 그 모든 무게를. 정화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혼자 견뎌온 무게를 드디어 나눌 수 있게 된 안도였습니다. 한나도 눈물을 닦았어요. 아저씨 감사해요. 한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엄마를 이해해 주셔서. 석진은 한나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 씨도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겪고 엄마를 지켜봐야 했으니. 한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감출 것도 없었습니다. 정화는 오래된 이야기들을 꺼냈어요. 현우와 처음 만났던 날, 행복했던 신혼 시절, 한나가 태어났던 날, 그리고 점점 어두워져 갔던 나날들. 석진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그저 들어줬습니다. 그게 석진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이야기가 끝났을 때 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습니다. 한나는 일어섰어요. 이제 가볼게요. 늦었네요. 정화가 한나를 배웅하려 일어섰습니다. 현관까지 함께 나갔어요. 석진도 따라 나갔습니다. 한나는 신발을 신으며 정화를 바라보았어요. 엄마, 이제 괜찮을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나는 석진에게도 고개를 숙였어요. 아저씨, 부탁드려요. 엄마 잘 부탁해요. 그럴게요. 석진이 대답했습니다. 한나는 대문을 나섰어요. 차에 올라타 손을 흔들고 떠났습니다. 정화와 석진은 현관에 서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 사라지고 고요한 밤만 남았어요. 석진은 정화를 돌아보았습니다. 정화도 석진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화 씨, 석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함께 가요. 어디든. 정화의 눈에 눈물이 다시 고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작은 미소였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네,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멀고 매운 세월을 지나온 두 사람에게 이 순간은 오랜 시간 끝에서 만난 화해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어요. 함께 현우를 보내드리는 일.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진과 정화는 함께 결정했어요. 현우를 제대로 보내드리기로, 더 이상 지하실에 숨겨두지 않기로. 한나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한나는 울먹이며 고맙다고 말했어요. 그날은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 정화는 일찍 일어났어요. 지하실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석진과 한나가 함께였으니까요. 세 사람은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유골함은 그대로 선반 위에 있었어요. 석진이 조심스럽게 유골함을 들었습니다. 정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슬픔만이 아니었어요. 안도와 감사가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현우 씨 이제 보내드릴게요. 정화가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유골함을 들고 위로 올라왔어요. 거실에 잠시 놓아두었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유골함이 아침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더 이상 음산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제 그것은 감춰야 할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사람이었어요. 한나는 유골함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한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를 바다에 뿌리고 싶어요. 아빠가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정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 씨 바다를 좋아했지. 우리 처음 만난 것도 바닷가였어. 정화는 먼 곳을 바라보듯 눈을 가늘게 떴어요. 젊었을 때 현우 씨는 바다만 보면 웃었어. 자유로워 보인다고 했어. 석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함께 보내드립시다. 세 사람은 준비를 했습니다. 정화는 한복을 입었어요. 오래된 한복이었지만 깨끗하게 다려져 있었습니다. 한나도 단정한 옷을 입었어요. 석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전 7시쯤이었어요. 세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석진이 운전했어요. 포항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사람이 없는 조용한 바닷가를 찾았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차갑지 않은 바람이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지만 어딘가 따뜻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썩, 철썩.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석진이 유골함을 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로 걸어갔어요. 파도가 발밑까지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정화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수평선이 보였습니다.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좋겠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석진은 유골함을 정화에게 건넸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유골함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정화 옆에 섰어요. 정화는 천천히 유골함 뚜껑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화는 유골함을 기울였어요. 하얀 재가 바람을 타고 흩어졌습니다. 바다 위로, 하늘 위로 천천히 흩어져 갔어요. 한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빠, 이제 편히 쉬어요. 아프지 말고 자유롭게 쉬어요. 정화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호 씨, 미안했어요. 당신을 더 지켜주지 못해서. 그렇지만 이제 놓아드릴게요. 당신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재는 계속 흩어졌습니다. 바람이 재를 감싸 안고 멀리 날아갔어요. 바다 위에서 햇빛을 받으며 반짝였습니다. 석진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현호 씨, 편히 쉬세요. 이제 당신을 괴롭힐 사람은 없어요. 정화 씨와 한나 씨도 잘 지낼 거예요.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 유골함이 비었습니다. 정화는 빈 유골함을 가슴에 안았어요.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물러갔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파도처럼 삶도 그렇게 흘러가는 거겠죠. 가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석진은 정화의 손을 잡았어요. 한나도 정화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바닷가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조용했어요. 그러나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세 사람의 어깨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한나는 차에서 내리며 정화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정화는 한나의 등을 토닥였어요. 한나야, 엄마가 미안해. 너까지 힘들게 했지. 아니에요. 이제 다 괜찮아요. 한나는 석진에게도 인사했어요.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럴게요. 한나는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석진과 정화는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로 들어왔을 때 정화는 지하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진도 따라보았어요. 문 떼어낼까요? 석진이 물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냥 둬요. 대신 이제 열어둘게요. 정화는 지하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빛이 계단 아래로 쏟아져 들어갔어요.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감춰둘 것도 없어요. 정화가 말했습니다. 석진은 정화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요. 서로에게 숨김없이. 네. 정화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날 이후 석진과 정화의 집에는 더 이상 닫힌 문이 없었습니다. 모든 문은 열려 있었어요. 지하실도 방문도 마음의 문도 과거도 현재도 서로도. 두 사람은 함께 사진관을 운영했어요. 석진이 사진을 찍으면 정화가 손님을 맞았습니다. 작은 일상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가끔 한나가 찾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어요. 어느 날 저녁 석진과 정화는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조용한 바람이었습니다. 정화는 석진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석진 씨, 고마워요. 뭐가요? 이해해줘서, 함께해줘서. 석진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정화 씨가 진실을 말해줘서. 이제 우리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정화는 웃었어요.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집을 감싸고 지나갔습니다.
지하실에 숨겨져 있던 건 유골함이 아니라 말하지 못했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